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수나 이제 그 원예 작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수확을 하고 수확 후 처리 방법들에 대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확 및 수확 처리에서 이제 과실을 이제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걸 때 있잖아요. 수확 적기 판정할 때 어떻게 판정을 하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놔야겠죠. 손해평가사하고도 하는 일하고도 좀 연관이 되니까. 그 수학 적기 있잖아요. 뭐 보통 이게 우리가 과수 같은 거 이렇게 종합위험 보장 같은 거 이제 이거 한번 공부하다 보시면 수학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적기 판정하는 것들은 연관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알아놔야죠. 첫째는 이제 착색에 의한 판정, 착색, 겉 색깔, 과실 내는 색깔들을 보고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개 후 일수에 의한 판정, 꽃이 핀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도 및 산 함량에 의해서 판단한다. 당도나 산도 있잖아요. 산의 비율. 당도는 좀 달딱지근하고 하고 산은 좀 신맛 나는 건데, 당도나 산도 함량에 의해서도 이게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에 의한 판정도 하고, 호흡 급등이 나타나는 시점 있잖아요. 호흡 급등형 과실, 사과, 배나 이런 것들은 호흡 급등이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수학 적기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오드 반응에 의한 적기 결정. 사과 과실 내 전분이 요오드 용액과 반응하여 청색으로 있잖아요. 청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학 적기를 판단하는 방법을 갖다 요오드 반응에 의한 적기 판정이거든요. 이게 보통 전분 함량이 높은 과실은 성숙이 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분이 줄어들면 과실의 성숙이 진행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런 거거든요. 요오드 반응. 자, 요것 내가 간단히 한번 또 설명하면, 광합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물과 이산화탄과 합치면 포도당과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것들이 이제 포도당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자기 몸 성장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과실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쪽에. 과실로 가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영양분들이. 근데 요거 있잖아요. 포도당 있잖아요. 요거 하나, 포도당이 탄수화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포도당 하나 있으면 이게 포도당이고, 요게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 그 다음에 요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분이에요, 전분. 근데 요것들이 이동할 때는 있잖아요. 이게 입에서 광합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장돼갖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땐 두 개씩 이동을 해요.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몸에서 필요한데, 식물들이 필요한데 쓰고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저장이 돼요. 처음에 전분 형태로 저장이 돼요. 전분 형태로. 전분 형태로 이렇게 싹 뭉쳐갖고 저장이 됐다가 이게 과일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다 분해돼요. 설탕이나 포도당 형태로 다 분해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분 함량이 높은 과실 있잖아요. 이건 성숙이 덜 된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적기 팔 때 품질이나 저장, 가격, 용도 등을 고려해 수확 적기 및 시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큐얼이라는 것은 수확 시 받은 상처 부위를 통해 병균이 침투하기보다 상처 부위를 미리 치료하는 작업 있잖아요. 요런 걸 갖다가 큐얼이라고 그래요. 큐얼이. 뭐 코팅 처리 같은 거 한다든가, 고구마, 감자 등 수분 함량이 높은 작물 있잖아요. 수확 시 상처가 발생하므로 큐어링 처리를 하는 게 좋다. 고구마나 감자 있잖아요. 이거는 수확 과정에서 겉 같은 데 상처 같은 것이 많이 나니까 큐어링 처리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처 부위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딱 큐어링이다. 요렇게 이런 용어도 알아놔요. 큐어링. 예냉이라는 건 말은 조금 선선하게 한다는 거죠. 수학 직업부터 수일간 선언하는 것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시키는 걸 예냉이라고 그래요. 예냉 처리한 작물에 있잖아요. 저장 및 운송 중 부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예냉의 효과는 뭐냐? 이렇게 선언한 것을 시켰을 때 있잖아요. 요거는 에틸렌 생성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에틸렌이라는 것은 노화 호르몬, 숙성 호르몬이나 노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 이걸 에틸렌 그 생성을 억제해주고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대사작용 속도도 지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수확을 해놓잖아요. 수확을 한 후에도 호흡이나 중산작용 같은 거 계속 해요. 이것도. 근데 이게 대사작용이라고 해서 호흡이나 중산작용 같은 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억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부패이물, 미생물 증식도 억제해주고 노화 지연의 신선도 유지도 용이해 주겠다. 이게 에틸렌이 생성되면 이게 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에틸렌 생성을 억제해 주니까 노화 지연이나 신선도 유지에도 용이하고 수분 손실도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늘한 거 놓아두면.
그 다음에 이제 건이라는 것은 이제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수확한 작물을 저장되는 일정 기간 동안 상온에서 건조하는 거거든요. 건조. 저장 중 발생하는 수분 증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장성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건조시키는 것이 저장성을 더 좋게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확 후 손실 요인 있잖아요. 수확 후에 과일들이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손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첫째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손실로서는 선별 포장도 기계적 상처가 발생을 해가지고, 기계적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리적 그게 손실이라고 하는데, 감자의 경우 한 20%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거 큐어링 처리 같은 걸 해줘야 하거든요. 하면 상처 치료 같은 것을. 호흡에 의한 손실. 모든 작물은 수확 후 세포 호흡을 해요. 사과배, 수박 등 바나나 등 수확 후 호흡 급등 현상이 나타남. 호흡에 의한 손실이 좀 특히 크다. 이렇게 이제 그 호흡은 요거, 이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죠. 호흡하는데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있잖아요. 포도당 이런 것들을 호흡할 때게 소모를 하니까 이런 게 저기 과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에 의한 손실도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증산에 의한 손실, 그 신선작물 같은 경우, 이제 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배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70에서 95% 수분이거든요. 수분 손실이 되면 상품성이 크게 저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이 있잖아요.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은 호흡에 의한 손실보다 10배나 크다는 거예요. 10배나.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에는 맹아에 의한 손실. 맹아라는 것은 나무나 감자 눈에서 이렇게 싹이 트는 것들 있잖아요. 싹이 트는 것들을 다 맹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발아는 일반 씨앗에서 싹이 트는 걸 발아라고 하고, 이게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나무 눈이나 감자 눈 같은 데 싹 트는 걸 맹아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맹아에서 휴먼 타파에 의한 손실. 감자, 마늘 이게 대표적이죠. 감자 같은 거 이렇게 놓아두면 이렇게 싹 나오거든요. 싹 나오고. 요런 거에 의해서도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리적 요인의 손실은 수확 중 받은 상처나 생긴 중 각종 병형군에 의해서 부패가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에틸렌 생성 및 후숙. 이렇게. 과일은 성숙함에 따라 에틸렌이 다량 합성돼요. 에틸렌은 이렇게 노화 호르몬이에요.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 에틸렌이 이렇게 합성돼요.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그 과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에틸렌 같은 것이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후숙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틸렌이 지나친 후숙을 가속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호흡 급등형 작물에 있잖아요. 손실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 급등형 작물에서 에틸렌 호르몬이 다량으로 이렇게 분출돼 가지고 이렇게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호흡 급등형 과실에서도 수확 시 상처를 받거나 과격한 취급, 부적절한 저장 조건에서는 에틸렌 생성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에틸렌은 과일을 노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프로선물과 놓아두면은 나중에 노래지고 또 막 시커멓게 이렇게 계속 변해가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인 노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에틸렌은 보통 성숙한 과일에서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과일이. 그래서 엽채류와 근채류 같은 그 과일이 있잖아요. 이거 영양 조직은 과일류에 비하여 에틸렌 생산이 적다. 그래서 에틸렌 생산은 과일류 있잖아요. 과일류가 이렇게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 에틸렌이 뭐냐면 에틸렌은 노화 호르몬인데 요렇게 호흡 급등형 과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근데 상처를 받고 그런 과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틸렌은 그 과일류가 채소류 있잖아요. 채소류보다도 더 생성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 후 손실 요인 있잖아요. 요런 게 이렇게 물리적인 요인에 손실이 발생했고, 호흡에 의한 손실, 증산에 의해서
수분이 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화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에틸렌 생성으로 있잖아요. 에틸렌 생성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화 같은 거 있잖아요. 국화, 그 수확 및 출하를 보면 국화 품종에는 스탠다드 국화 있고 스프레이드 국화 있거든요. 스탠다드 국화는 뭐냐면 하나의 꽃에 하나의 꽃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스탠다드 국화라고 해요. 주로 이제 장례식이나 제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흰색이나 이제 노란색 국화가 있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국화는 하나에서 하나의 꽃대만 나오는 거예요. 스프레이는 이렇게 많이 퍼졌다는 걸 스프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하나의 꽃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거에 국화를 갖다가 우리가 스프레이 국화라고 하거든요. 꽃꽂이나 꽃다발용으로도 사용되는 국화 있잖아요. 이런 걸 스프레이 국화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국화 수확은 겨울에는 한 70% 정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50번 정도 꽃이 피었을 때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자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출하시는 얇은 종이로 꽃송이를 싸서 출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화의 수명. 절화의 수명인데, 절화라는 것은 이게 꺾는 거예요. 꺾는 걸, 꺾은 꽃을 갖다 절화라고 그래요. 절화 후 수명, 꽃을 자른 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절화 후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절화 수명 연장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알아놔야겠죠. 호흡과 중반 억제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고, 직사광선이 강한 바람을 피워야 되고, 에틸렌이 있잖아요. 이건 노화 호르몬이니까 이것이 에틸렌이 발생하는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절하 후 수면 연장을 위해서는 절단면을 통한 수분 공급은 필수적이다. 요게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pH 3.0에서 4.0의 산성 보존 용액은 수분 흡수를 촉진하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한다. 이게 약산성 정도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pH 7이면 이게 중성이거든요. 이게 13은 알칼리성이고 0이면 산성이고, 이렇게 이제 약산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 산성 보존 용액이랑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식초나 레몬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산성 보존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은 있잖아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수분 흡수를 더 촉진하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H 농도가 3.0에서 4.0 정도의 산성 보존 용액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분 흡수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미생물을 증식을 억제하고. 근데 요런 것들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할 때에 물 같은 데다가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수분 공급해주면은 절하 수명 같은 것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자, 절하 수명 연장, 이런 것들 좀 알아놔요. 이쪽에 있는데. 다음에 저장. 이제 그 수확을 해가지고 과일 같은 것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천히 온도하고 수분. 이렇게. 이 온도도 이게 저장성을 있잖아요. 저장성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수분 같은 것도 적절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물이랑 우리가 벼 같은 거 있잖아요. 수분이 있잖아요. 보통 13에서 한 15% 정도 있잖아요. 여기 이 과목 가면 이게 함수일이라고 하고 기준 함수일 나오거든요. 보통 벼는 수분이 13에서 15%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분이. 그리고 그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이런 것들은 수분 함량이 한 90% 정도 되니까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니까 수분 증발을 적극적으로 억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과실의 이제 저장성, 이런 것들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좀 알아놔야 돼요. 평균 기온이 높은 애는 과실 성숙이 빨라지니까 조기 수확을 통해서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기온이 높은 애 있잖아요. 높은 애는 조기 수확을 해서 저장하면 품질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 숙성 현상이 일어나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양 수분이 너무나 많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이상 숙성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장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질소 과다 시용 있잖아요. 과실의 크기가 비대해지게 하지만 저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질소 갖다가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질소가 이제 여러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과실 같은 것들 다 좋게 하긴 하는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그리고 질소 과다 사용하잖아요. 저장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 다음에 생장 후기에는 과일이 거의 익어가는 시기죠. 흐린 날이 많으면 저장 중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다는 거예요. 생리장애는 부패라든가 변질이라든가 병해충 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거 과실의 저장성 조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세요. 배추 수확 및 저장. 배추에 있잖아요. 배추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배추는 날씨가 좋은 날에 수확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배추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으면 저장 중 부패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배추를 바로 이렇게 먹을 거 아니고 좀 저장했다 판매할 것들 있잖아요. 비 온 날 수확하지 않더라고. 비가 많이 왔을 때 2, 3일 지난 후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부패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추가. 이제 배추는 저장기가 어느 정도 할 것이에 따라 수확 후 건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기 저장용 배추는 저장고 입고 전에 겉껍질을 건조하여 마찰, 충격이나 상처와 병의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좀 오랫동안 저장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겉껍질을 약간 건조시켜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조시켜갖고 저장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는 이제 열대작물이잖아요. 바나나는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13도씨 이하에서는 냉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고구마들 같이 13에서 15도에서 저장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팅 현상이라 했는데, 가지, 호박, 오이, 고추는 열대 또는 아열대산 채소 있잖아요. 날씨가 더웠을 때 잘 자라는 거 있잖아요. 채소는 빙정 이상의 저온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저온장애로 가표면이 함몰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피팅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좀 고온이 필요한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온에 놓아뒀을 때, 빙정 어느 점 이하로 놓았을 때는 저온장애로 가표면이 함몰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피팅 현상이라고 한다. 이제 여러 것들은 좀 읽어보시고, 오이의 저장 적동도 오이, 가지, 멜론은 한 7에서 10도씨, 고구마, 호박은 한 13도씨가 좋다는 거예요. 과실, 엽채로, 근채로 있잖아요. 과실이나 엽채로, 근채로 좀 약간 그 저온 작물들이 호냉성이라는 작물이라고 봐야죠. 저장하는 온도는 보통 0에서 4도씨가 이렇게 좋고, 이런 것들은 상대 습도는 있잖아요. 과실에는 80에서 85%, 엽채로 근처는 90에서 96% 정도에 저장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과실이나 엽채로 근처라고 했던 보통 영하를 안 내려오고 0에서 4도씨 정도 선선한 곳에서 습도가 많은 곳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봤고,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좀 간단히 한번 보죠. 과수 재배 조건에 과실의 성숙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질소 과다시용하면 과실의 크기가 비대해지고 저장성은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이거 틀렸죠.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 숙성이 늘어서 저장성 떨어진다고 그랬죠. 평균 기온이 높은 해 과실의 성숙이 빨라지면 조기 수확할 때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하시다. 맞는 얘기고, 성장기 후기에 흐린 날에 저장 중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사과 모양 있잖아요. 생장 초기에는 종축 성장하고 후에는 행축 있잖아요. 이게 종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행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지방에서 있잖아요.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과실은 대체로 편연형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3번 과실의 수확 적기를 판정한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판정 항목. 만기 후 일수나 당과 산의 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백질 함량 해당 안 되죠. 가와 나예요. 절하 후 수확 및 수확과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탠다드 국가는 꽃분가 2분의 1 정도 개화했을 때 수확하여 출하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한 50% 정도 꽃분이가 개화했을 때에 수확해서 출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장미를 조기에 수확할수록 꽃목 구분이 발생하기 쉽다.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꽃목 구분이라는 게 뭐냐면, 꽃목 구분, 개화기 꽃의 목이 부러지는 현상을 갖다 꽃목 구분이라고 하거든요. 튤립, 절하장미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여겨지며 품종 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수분이 불균형한다든가 재배 환경이 불량한다든가 목질하고 부족, 좀 단단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글라디올러스는 수확 후 누피에서 저장하면 꽃이 구별된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찾아나가면 돼. 이게 이런 것들이 뭔 말인지 몰라도 수확 후 누피에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거 당연히 구부러지지 왜 안 구부러지겠어요. 이런 거 몰라도 이제 답은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카네이션은 수확 후 에틸렌 작용 억제를 사용하면 절하 수명을 연장할 수. 에틸렌은 노화 호르몬이니까 작용 억제제 사용하면 수명이 연장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요렇게 문제 딱 보고 상식에 안 맞는 것들 좀 찾아내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 전 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아서 수박은 고온기 수확 시 품원이 높아 바로 수확에 부패가 발생해서 얘는 약간 좀 식혀서 선선을 해가지고 실시간도 맞는 얘기죠. 감자는 수확 시 상처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큐어링 처리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마늘은 휴면이니까 다음에 싹이 자라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다. 맹화 억제 처리를 한다. 맞는 얘기죠. 맹화에 의한 그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싹이 나와가지고 그거 대표적인 게 마늘이라고 해서 마늘이나 감자. 결구 배추는 결구라는 이렇게 폭이 드는 걸 갖다가 결구라고 그래요. 결구 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 후 바로 저장고에 넣어. 바로 저장고에 넣지 말라고 그랬죠. 약간의 이렇게 조금 겉 있잖아요. 겉에 이런 거요. 배추 같은 겉에 이렇게 약간 조금 말려가지고 더 보관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더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구가 있잖아요. 바로 저장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도 좀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농가에 대한 손해평가사 조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장미의 꽃보음은 저온 습식 수송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호접란의 생육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로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호접란이라는 것은 나비 모양의 꽃이 피는 난초라는 난초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며 건조한 것에 약해요. 이거 개화 시기는 11에서 3월이고 생육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시고 최저 온도는 13도시라는 거예요. 이쪽인데 그래서 25에서 25도씩 있잖아요. 좀 약간 건조에 약하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글라디올러스는 눕혀서 유통하면 선단복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눕혀서 유통하면 당연히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개 다 맞는 거거든요. 요거는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있는 거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요런 식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쪽인데. 근데 10번 블루베리 작물에 대한 설명은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에 잘 자라는 거 산성토양.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보면 그 pH 5 정도 산성토양에 생육이 불량하다. 이게 답이에요. 답. 블루베리는 좀 비교적 산성토양에 적응을 잘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쪽 파트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원예 작물이나 있잖아요. 그 원예 쪽에서도 이렇게 문제 출제를 지금 좀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요거는 과실은 포도와 유사한 일정 기간 비대 정체기를 가지고 요건 생육이 이건 한성토양에도 잘 자라요. 모목을 키우는 삼목, 지목, 조직병 등이 있고 한 줄기 신장에 작은 꽃가루가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단일화서이라는 것은 이쪽에 한 꽃이 있으면은 이 한 꽃에 암술만 있고 한 꽃에 수술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단일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수가 있는 것이 양성하고 이제 블루베리는 단일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 표현들은 다 어려운 얘기들인데 요것만 알면 돼요.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에 강하다. 요거 그러면 답이 이게 딱 나와버리는 거지 이쪽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절화장미 수명 연장을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등 목적은 자당이라는 것은 당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당을 첨가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양분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절화장미 수면자의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또 pH 조절, 미생물, 과산화물, 양분 공급 딱 답이 요거라는 것이 딱 눈에 띄어요. 이렇게 상식적인 걸 딱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예작물의 생리작용도 주요 특징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이 이쪽으로 이제 약간의 원예 작물 쪽으로 출제 경향들이 조금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상식적이니까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마토의 주요 생리작용 있잖아요. 열과가 발생한다. 열과는 수분을 많이 먹고 이제 과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꼽석은 가능해. 칼슘 부족이면 배꼽석은가 생긴다는 거. 이쪽에 공동가는 열매 속이 꽉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일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일조 부족. 토마토에서 공동화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일조 부족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시기에 토마토톤을 많이 처리하였거나 한 화방 있잖아. 한 꽃에 2번 이상 풀었을 때 발생하기 쉽다는 거예요. 공동화가. 이 토마토톤은 옥신계 생장 조절 물질인데
요거 착과 있잖아요. 착과 같은 걸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수분 대신에 쓰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토마토톤. 그러니까 옥신계 생장 조절 물질이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마토톤 수정이 잘 안 됐을 때 있잖아요. 암술과 수술의 수정이 잘 안 됐을 때 토마토톤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형과 열매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이쪽에. 근데 그것은 잘못된 착과 대처이나 낮은 온도, 질소 비료를 성분이 과다나 습도가 높을 때 생긴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토마토톤을 때게 요렇게 생긴다는 거. 토마토의 칼슘 부족은 칼슘 부족일 때 배꼽성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이는 꽃피는 습성이, 오이는 꽃눈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암수 구분없이 한 꽃 안에 분화되지만, 한 꽃 안에서 분화되지만, 온도 일조량에 의해서 암꽃, 수꽃으로 발달한다는 것이요. 꽃이 이렇게 온도나 일조량에 의해서 암꽃이나 수꽃으로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오이는. 그래서 저온 단일에서 암꽃 착색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이는. 이렇게. 그래서 오이는 처음에는 이제 암수 구분 없이 꽃이 이렇게 피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온도나 일조량에 의해서 암꽃, 수꽃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온 단일에서 암꽃으로 이렇게 좀, 착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오이에서 수분 있잖아요. 오이는 건조에 매우 약한 채소, 오이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부족 시 과실 비대분량이나 쓴맛이 있잖아요. 쓴맛이 생기고 과실 표면에 윤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이 기형과 오이에서도 이제 모양이 조금 이렇게 기형처럼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질소비료나 비료 성분이 부족하다든가 낮은 지온으로 인한 초기 성장세가 약화된다든가 일조 부족, 수분 부족에 의한 광합성의 조절 등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오이에서 백색 현상,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세요. 이는 인맥 사이에 녹색이 없어지고 오이가 이렇게 녹색이잖아요. 황색과 흰색으로 되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거 주된 이유는 뭐냐면 오이 체내에 마그네슘 결핍 있잖아요. 오이에서 백색 현상이 나타나는 거. 원래 녹색이어야 되는데 녹색이 없어요. 황색과 흰색으로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백색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오이 체내에 마그네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놓으세요. 특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박. 초기에는 이제 수박 있잖아요. 수박은 초기에는 건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열매를 맺은다면 물과 거름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수박에서 초기에 수분이 많으면 잎줄기만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건조하게 하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물과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잘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인공수분제. 자, 수박에서 수분, 수정이 잘 안 됐을 때 인공수분제 때요. 토마토한테 100배액으로 이렇게 수분을 하라는 거예요. 저게. 토마토는 옥신계의 생장 조절, 옥신계의 식물 생장 촉진제인데 시설 재배에서는 착화 촉진제로도 이용된다는 거예요. 토마토 100. 그러니까 수박 있잖아요. 수박 인공수분제로서는 토마토톤 100이 있다. 토마토톤 100.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쪽에. 토마토톤 100. 수박 인공수분제로는 토마토톤 100을 처리한다. 이쪽에. 그 다음에 시듬 현상. 잎과 덩굴의 급성 마그네슘 결핍으로 있잖아요. 잎마름 현상이 나타나면 이쪽에. 그러니까 시듬 현상은 이렇게 좀 시든다는 거예요. 시드는 말 그대로 시드는데 이거 마그네슘 결핍 때문에 그런다는 게 수박에서. 그리고 사질토 있잖아요.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 있잖아요. 사질토 하우스에서 밀실 재배할 거 있잖아요. 급성 시드름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질토 하우스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뭐냐? 시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듬 현상은 마그네슘 결핍으로 나타난다. 잎이 마르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 수박에서. 요거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이 순마지 현상은 새순 등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새순이 더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멈추는 걸 순마지 현상인데, 수박의 접붙이기 재배 시 주야 간의 온도차가 큰다든가, 또는 접기상의 지온 있잖아요. 지온, 땅의 온도는 높은데, 공기 중의 온도 있잖아요. 기온이 낮은 경우도 순마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고추는 이제 천근성이라는 게 뿌리가 깊게 안 박히는 걸 천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건조나
건조할 때 생육에 불량하고 풋마른병들이 발생한다는 게, 푸른 상태에서 말라 죽는 걸 풋마른병이라고 그래요. 또한 가습에도 매우 약하므로 침수 때 곧바로 배수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배추. 그 배추는 석유 칼슘 결핍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배추도 배꼽썩은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 같은 거 저온이라 장일, 낯이 긴 경우에, 낯이 길고 강한 햇빛이 있을 경우 있잖아요. 배추는 13도 이하나 또는 장일의 강한 햇빛에서 결구에 필요한 입수가 분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구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온이 됐는가, 낮에 장일은 낯이 길 때요. 낯이 길 때에 강한 햇빛이 있을 때 있잖아요. 햇빛이 있을 때에 입수가 분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추에서 질탄태 질소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경우, 질소가 너무 많은 경우 있잖아요. 결국 초기에 배추 잎 줄기분에 검은색의 반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질소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 요렇게 조금 이렇게 특징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쭉 이렇게 눈여겨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있는데. 자, 사과. 그 다음에 사과에 이제 병해충이 있잖아요. 요거를 저기 병해충 편에서도 알아봤는데, 다시 좀 사과 병해충 쪽에서는 시험에 간간히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적진병, 고두병, 불안병, 탄저병, 그 견문이 썩은병에도 잠깐 알아보면, 자, 적진병이나 고두병 있잖아요. 적진병이나 고두병은 생리장이에요. 생리장이라는 건 필수 원소 같은 것이 부족해갖고 발생하는 게 생리장이에요. 이쪽에. 적진병도 일종의 생리장인데, 적진병은 주로 세 가지, 신규로 나온 가지에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그리고 8월경에 세 가지 어린 잎에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약간 나타나고, 가지의 껍질이 울퉁불퉁해지고, 내부 조직에서 그 검은색으로, 내부 조직에 검은색의 죽은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요렇게 갖고 적진병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나무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런 거야. 적진병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가장 이제 망관 과잉장애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망관 과잉장애.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돼 가지고 적진병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망간이 다량 흡수돼서 나타난다.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이렇게 식물에 꼭 필요한 뭐 질소나 이런 것들은 흡입이 잘 안 되고 망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식물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흡입이 되거든요. 물과 함께. 그래서 요거 적진병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토양이 산성화되고 망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량 흡수되고 망간 과잉장애 때문에 나타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두병이라는 것은 이것도 생리장이에요. 생리장인데 이게 과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실인데 요거는 그 과실은 이게 뭐냐, 칼슘이 모자랄 때 생기는 병이에요. 고두병은 고두병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칼슘 부족으로 나타난다. 이쪽에 사과에서. 그리고 주로 이제 저장 중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안병, 이 불안병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불안병은 뭐냐, 사상균은 이게 주간이나 가지, 이게 과일보다는 주간이라는 것은 나무에 이런 것들을 이게 원줄기를 주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주지라고. 이게 과일들은 주간이나 가지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같은 거, 불안병 같은 거 좀 알코올 냄새 같은 것이 좀 나고, 이쪽에.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불안병도 요렇게, 약간의 이제 견문이 썩은 병하고 있잖아요. 구분이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병은 주간이나 가지 있잖아요. 가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냄새도 난다. 요렇게 해갖고, 불안병은 여기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잎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은 그냥 과실에 주로 나타나거든요. 자시로. 요렇게 이렇게 검은 반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불안병이 세균이 아니고 진균이에요. 진균. 곰팡이로 나타나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탄저병 있잖아요. 이것도 진균이라고 하고, 이것도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과실이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런 거고. 그 다음에 견문이 썩은 병 있잖아요. 이것도 과실이나 가지에 나타나는데, 요것도 진균이에요. 진균,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요렇게 유문상에 큰 병반이 생기고, 요렇게 탄저병하고 다른 점은 병반이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등급 무이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요런들 이게 마트 같은 데 뭐 요런 과일들이 있어요. 요렇게 윤문이 나타난다는, 이것보다 윤문이라고 그래. 윤문이는데 속으로 이렇게 패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늬표는. 요것도 이 불안병, 탄저병, 겹등급 무늬병 요거 전부 다 있잖아요. 이거 사상균에서 나타나고, 요쪽에 있는데 이거 진균이라고도 하고,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생리장애고, 생리장애인데, 요쪽에 적진병은 망간과잉 있잖아요. 망간과잉으로 나타나 토양이 산성돼야 되고, 망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발생한다는 거. 고두병은 요거 칼슘 부족이라는 거. 칼슘 부족. 요런 특징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상병이라는 게 뭐냐면, 그 꽃이나 가지, 줄기, 잎, 과실에다 화상을 입은 거 있잖아요. 조직이 감깨버려 서서히 말라 죽는 거 있잖아요. 감염도 심해요. 이게 사과나 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화상병에 걸리면 나무들 다 저기 해야 돼요. 다 제거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세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는 지베리눔 처리라면은 씨 없는 포도 있잖아요. 단결과를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씨 없는 포도가 만들고, 사이토킨은 시토킨이라고도 해요. 포도알의 비대 및 창립 증진에 이용이 된다는 거고, 아부시스탄 있잖아요. 이게 휴먼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포도에서는 색깔이 윤태가지로 하는데도 사용된다는 거. 자, 이런 참고로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근데 지베리눔은 씨 없는 포도 만들어 사용한다. 요거는 꼭 알아놓으시고. 자,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시간도 조금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했는데, 요번 시간에 한 것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쭉 놓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암기 같은 거 좀 필요한 것들은 메모해서 암기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